할머니, 이거 마지막이에요.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가늘게 흔들렸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저 살 수 있어요. 한정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정욱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손자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욱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죠.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정욱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 약통이 7개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매일 아침 먹어야 할 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정욱은 하나씩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물 한 컵을 따라 단숨에 삼켰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 1층에는 빈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참수 통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정욱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어요. 저기서 아들 도준이가 땀 흘리며 닭을 튀기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 수연이가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모습도요. 손자 준호가 방과 후면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까지. 그 가게는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욱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준호의 병이었다는 걸요. 아이가 자꾸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욱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약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또 텔레비전을 봤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뜸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아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도준이 잘 지내냐고, 며느리는 어떠냐고, 손자는 건강하냐고. 정욱은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네 가족이 1년 전부터 연락이 뜸하다는 걸,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는 걸, 손자 얼굴을 본 지도 벌써 6달이 넘었다는 걸요. 전화벨이 울린 건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욱은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요즘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보험 광고나 대출 권유였죠. 여보세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정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자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마치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전화를 건 것 같았죠. 준호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정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정욱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니? 마지막이라니.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계속 울어요. 정욱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신장이 안 좋다고 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4천만 원이요. 정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정도였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죠. 준호야, 전화 끊어.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어머니, 저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코맹맹이 소리가 났죠.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애가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 아픈데 당연히 알아야지. 정옥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이번 주 안에 수술비를 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다른 환자한테 순서가 넘어간대요. 근데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준이는 뭐라고 하니? 도준 씨한테는 말 못했어요. 수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줄게. 할머니가 다 줄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돈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손자 살리는 게 먼저지.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정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준다는 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전액 출금하시는 거예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아니야. 손자 병원비야. 정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결국 돈을 내줬어요. 4,300만 원. 수연이는 4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정옥은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수술 후에도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찾았어. 어디로 가면 되니? 수연은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옥이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죠. 정옥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후 4시쯤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왔어. 문 좀 열어줘. 아, 어머니. 제가 지금 병원이에요. 준호 검사 때문에. 죄송한데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정옥은 수연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의 운동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만 우유 컵이 놓여 있었죠. 정옥은 소파에 앉아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검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돈은 식탁 위에 놓고 가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근데 준호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4,300만 원.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서 사라지는 게 느껴졌죠. 정옥은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어요.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손자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습니다. 정옥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가 나왔죠.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옥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수술은 잘 됐는지, 회복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둘째 아들 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식아, 혹시 형수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왜요? 준호 수술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도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정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기, 준호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 설마 돈 주신 거 아니시죠?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주셨어요? 4,300. 도식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당하신 거예요. 정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형수 연락처 알아요? 제가 당장 확인해 볼게요. 도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1시간 후 도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수 전화 꺼져 있어요. 집에도 가봤는데 이사 간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전에 짐 싸서 나갔대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 가야 돼요. 사기죄로 고소해야죠. 아니다. 아니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정말 아픈 거 아니니? 수술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 도식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전화해 봤어요. 형도 형수 연락 안 된대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6개월 전에요. 정욱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연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평생 이 은혜 못 잊을 거예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욱이 며느리한테 사기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경로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욱이 들어서면 이야기가 뚝 끊겼다가 나가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욱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불쌍하다고, 순진하다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냐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김순덕이 다가왔습니다. 정욱 씨, 그 며느리 잡았대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순덕은 혀를 찼습니다. 에이고, 그 나쁜 것. 시어머니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가로채다니. 손자 병원비라고 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저 같으면 죽어도 못 참겠어요.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돈 받아낼 거예요. 정욱은 카트를 밀며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정욱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수연 생각뿐이었죠. 정말 수연이가 날 속인 걸까? 정욱은 자꾸만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준호의 울음소리,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도식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경찰서는 가보셨어요? 도식은 들어서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아직이요? 벌써 2주일이 지났잖아요. 시간 지나면 더 찾기 힘들어져요.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도식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어머니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돈 받아서 잠수 탄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정욱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식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형수 편만 드세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뭘 해줬다고요?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이 계속 말했어요. 형이랑 이혼한 것도 형수 잘못이에요. 형 가게 망한 것도 형수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돈까지 가로챘잖아요. 정욱은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의 말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경찰서 갑시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다. 난 안 갈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그냥 수연이한테도 사정이 있을 거야. 도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사기죄에 무슨 사정이 있어요? 준호가 진짜 아플 수도 있잖니. 어머니, 형한테 물어봤어요. 준호 건강해요. 심장도 멀쩡하대요.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니?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형수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한참을 더 설득했지만 정욱은 끝내 고개를 저었죠.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도식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경로당도 마트도 가지 않았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거든요. 친척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여동생 정희가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내가 들었어. 며느리한테 사기당했다며? 정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꼭 고소해야 해. 다들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고소하라고, 돈 받아내라고. 하지만 정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 수 없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찜찜했어요. 수연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마다 듣는 심야 프로그램이었어요.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청취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욱은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시어머니께 큰돈을 빌렸습니다. 아이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주셨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욱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돈만 받고 도망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저는 연락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욱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이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돈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더 부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아이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치료를 잘 받고 있고요. 하지만 밤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워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연락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DJ가 말했습니다. 힘든 선택을 하셨네요. 가끔 도망처럼 보이는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정욱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수연이도?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비슷한 사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을 찾았죠. 텅 빈 통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잔액 17만 3천 원. 평생 모은 돈이 이게 다였습니다. 정욱은 통장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의심한 건 정말 수연이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일까? 정욱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정욱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제 그 사연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며느리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지만 사실은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 정욱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DJ 박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사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욱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연락하지 않는 게 더 큰 배려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선택하는 거죠.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며느리 분은 그걸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평안을 위해서요. 정욱은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시어머니께 연락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정욱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연이도 그런 걸까? 정욱은 일어나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수연이가 예전에 선물한 머플러가 들어 있었죠. 정욱은 머플러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수연이가 깜짝 선물이라며 머플러를 줬죠. 어머니, 목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정욱은 머플러를 목에 둘렀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봐야겠다고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4,300만 원 출금한 거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언제 출금하셨죠? 한 달 전쯤이요. 아, 여기 있네요. 2월 12일에 출금하셨네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현금 출금이라 추적이 어려워요. 계좌 이체였다면 가능한데.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욱은 수연이가 살던 빌라 앞으로 가봤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2층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죠. 정욱은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이 집 사는 김수연 씨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갔어요. 한 3주 전에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새벽에 짐 싸서 나가길래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정욱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아이는 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생 남자예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요? 여기 아이 없었는데요. 그 집 여자 혼자 살았어요. 정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요? 네. 가끔 남자가 오긴 했는데 같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정욱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준호가 없었다고? 그럼 그 전화는 뭐였지? 정욱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준호에게서 온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다시 걸어봤죠.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준호의 목소리, 수연의 울음, 병원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정욱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욱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죠.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식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밥은 드셨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시가, 네, 어머니. 나, 바보였구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연이네 집에 갔다 왔어. 준호가, 거기 없었대. 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욱은 또 라디오를 켰습니다. 박성호의 프로그램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정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시어머니께 오늘 용기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1년 만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으셨죠. 애는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오해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욱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텅 빈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오해한 걸까? 정욱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수연이한테도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나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정욱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내일은 직접 찾아봐야겠어. 처음으로 정욱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욱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볼펜, 그리고 수연이와 찍은 사진 한 장. 3년 전 명절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수연이는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도준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도준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정욱은 주소를 메모해뒀던 걸 꺼내 확인했죠. 1시간을 버스에 흔들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정욱은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준이 서 있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도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서. 도준은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어머니, 앉으세요. 정욱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도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호 어디 있니?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수연이가 데리고 갔어요. 이혼하면서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니? 몰라요. 수연이가 연락을 안 해요. 정욱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우리 다 같이 웃고 있잖아. 이때가 좋았는데.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가게도 망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준호가 궁금해. 도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준호, 아프다는 게 사실이니? 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신장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만 먹으면 됐거든요. 그럼 수연이가 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수연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준호 데리고 나가겠대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언제 일이니? 6개월 전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번호 알지? 도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나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잊으세요. 그 돈도 수연이도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잊어. 엄마는 진실이 알고 싶어. 도준의 집을 나선 정욱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다녔던 병원이었어요. 병원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아이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 아니시면 안 돼요. 저 할머니예요. 친할머니.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정욱은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자였어요. 혹시 준호 할머니세요?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호 아세요? 간호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앉았습니다. 저 준호 담당 간호사였어요. 준호 엄마랑 많이 얘기했죠. 정욱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연이 알아요? 네. 좋은 분이었어요. 준호 치료할 때 정말 열심히 돌보셨거든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아팠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부전증이었어요. 초기긴 했지만 계속 관리해야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걱정됐죠. 정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은요? 수술이 필요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약물 치료로 충분했어요. 다만 비싼 약이긴 했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정욱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6개월이면 600만 원. 4,300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혹시 수연이 연락처 아세요?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병원을 나온 정욱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는 정말 아팠구나. 수연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연락을 끊은 걸까?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욱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식이었죠.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도식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요. 제가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정옥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도식이 한 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4,300만 원 출금한 날이에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날 수연이한테 준 거야. 도식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 전달에도 돈이 나갔어요. 정옥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여기요. 1,000만 원. 그 전달에는 500만 원. 정옥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도식이 가리킨 곳을 봤죠. 정말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기억 못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도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수가 그 전에도 돈을 빌려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경찰서 가셔야 해요.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형수 편만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도식은 한숨을 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춰섰어요. 참 어머니, 제가 형수 소식 하나 들었어요. 정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식? 형수가 요양병원에서 일한대요. 인천 쪽에요. 정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근데 어머니, 거기 찾아가지 마세요. 괜히 상처만 받으실 거예요. 도식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어요. 빠져나간 돈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죠. 왜 내가 기억을 못할까? 그날 밤 정옥은 또 라디오를 켰습니다. 박성호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은 신청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잃어버린 시간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슬픈 멜로디였죠.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가끔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알면 더 아플까 봐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영원히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인천으로 가야겠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정옥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죠. 인천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정옥은 서랍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오래된 우산이었죠. 펼쳐보니 한쪽 살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쓸 수 있어. 정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수연이 사진.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이렇게 가도 될까? 잠깐 망설였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아침 6시 정옥은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썼지만 바람 때문에 옷이 다 젖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팠습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쑤셨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몇 명 없었어요. 정옥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옥은 핸드폰을 꺼내 도식이 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사랑요양병원, 인천시 남동구.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정옥은 가방에서 수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수연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인천 터미널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정옥은 택시를 탔죠. 사랑요양병원까지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쯤 걸릴 거예요. 택시는 주택가를 지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여기 있을까?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죠. 사랑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여기서 일하는 김수연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수연 씨요? 잠깐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 여기 계시네요. 2층 병동에서 근무 중이세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정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정옥은 손을 꼭 쥐었죠. 김수연 씨, 방문객 오셨어요. 시어머니시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곧 내려오신대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수연도 멈췄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훨씬 여위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정옥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수연은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왜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도식이한테 들었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긴 얘기는 못해요. 괜찮아. 엄마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옥이 수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 어디 있니?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괜찮아요. 어디 있냐고 물었어. 수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말 못해? 내가 준호 할머니잖아. 복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정옥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선 안 돼요. 밖에 나가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수연이 먼저 앉았고 정옥도 앉았죠.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 정말 아팠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장이 안 좋았어요.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 끊겼어요.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근데 갑자기 악화됐어요. 투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석? 네. 주 3회씩 해야 한대요. 평생요.
정욱은 숨을 멈췄어요. 그럼 수술비가 필요했구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투석기 설치비요. 그리고 매달 치료비가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정욱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두 해면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투석기 샀어요. 그리고 1년치 치료비 미리 냈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수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학원비요. 치료받으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동안 준호 돌봐줄 사람 구하는 데 썼어요. 정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 혼자 다 감당한 거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정욱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니?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 이상은 어머니한테 짐이 될 수 없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손자인데 무슨 짐이야. 수연은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연락 안 드린 것도, 돈만 받고 사라진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정욱은 수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은 정욱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한참 후 수연이 진정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보여드릴게요. 정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수연의 차는 오래된 경차였어요. 차를 타고 1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수연이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갔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죠. 집은 작았습니다. 거실에는 큰 기계가 놓여 있었죠. 투석기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오셨어. 수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앞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정욱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욱은 준호를 꼭 안았어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준호는 정욱보다 키가 컸습니다. 하지만 몸은 많이 말랐어요. 팔이 가늘었죠. 준호야, 아프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괜찮아요. 투석하면 괜찮아져요. 정욱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호 착하네. 준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욱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수연이 부엌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는 정욱 옆에 붙어 앉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왜 연락 안 했니? 준호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가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래요. 정욱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패만 끼쳤잖아요.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패야?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수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줬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을 마주했죠. 준호가 신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정욱은 웃으며 들었어요. 식사 후 수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욱은 준호와 얘기했습니다. 준호야, 투석 힘들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욱은 알 수 있었어요.
준호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엄마 많이 힘들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맨날 일해요. 밤에도 일하고요. 저 혼자 있을 때도 많아요. 정욱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해요. 오후 근무 시작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가볼게. 수연이 정욱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욱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혼자 힘들어하지 마. 엄마한테 언제든 연락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정욱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수연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수연은 울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치료비 대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 정욱은 가방에서 도식이 준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빠져나간 돈을 다시 확인했어요. 4,300만 원. 그 전달 1,000만 원. 그 전전달 500만 원. 총 5,800만 원. 수연이 말한 투석기와 치료비를 계산해 봤어요. 기껏해야 3천만 원 정도였죠. 그럼 나머지 2,800만 원은?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정욱은 지쳐서 소파에 앉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식이었죠. 어머니, 인천 다녀오셨어요? 응. 형수 만나셨어요? 정욱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응, 만났어. 준호는요? 준호도 봤어. 많이 아프더라. 도식의 한숨이 들렸어요. 어머니, 그래서 형수 용서하실 거예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돈은요? 돈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 그래서요? 정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설마 또 속으신 거 아니죠? 그 말에 정욱은 화가 났습니다. 속은 게 아니야. 수연이가 다 얘기해줬어. 뭐라고요? 준호 치료비에 다 썼대. 도식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어머니,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 말 믿으세요? 정욱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도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말 다 믿어도 되는 걸까? 정욱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000만 원이 빠져나간 날. 그날은 정욱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었죠. 500만 원이 빠져나간 날. 그날은 정욱이 경로당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정욱은 기억이 났어요. 그 돈들은 정욱이 직접 출금한 게 아니었죠. 그럼 누가 찾아간 거지?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과 도장은 언제나 집 서랍에 넣어뒀어요. 정욱밖에 모르는 곳이었죠. 아니, 한 사람 더 알아요.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식이도 알아. 정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식이가 돈을 가져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죠. 새벽 5시 정욱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있었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신분증을 확인하죠. 정욱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럼 도장만 가져갔다는 건데 신분증은 어떻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쯤 정욱은 신분증을 잃어버렸었어요. 한 달쯤 찾다가
결국 재발급받았죠. 그때 도식이가 도와줬었어요. 구청에 같이 가서 서류도 떼어주고 정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정욱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상담원이 받았어요. 저기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정욱은 인증을 마쳤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12월이랑 올해 1월이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월 15일 1,000만 원, 1월 23일 500만 원 출금 내역이시죠? 네, 맞아요. 창구에서 출금하셨네요. 본인 확인도 됐고요.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본인 확인이요? 누가 갔는데요? 상담원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으로 확인됐어요. 정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지점에 문의하셔야 해요. CCTV 확인하시려면 경찰서 통해서. 정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야 했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식이었어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식아, 왜 여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에. 은행. 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요? 정욱은 도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도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정욱은 도식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식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세요? 정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욱은 돌아봤습니다. 도식이 가까이 서 있었어요. 도식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 그 돈 내가 찾아간 거니? 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요? 대답 안 하면 맞는 거야. 도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아갔어요. 정욱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았어요. 왜 그랬니? 도식이 다가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빌려달라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몰래 그럴 수가 있니? 도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업만 성공하면 갚으려고 했어요. 그럼 왜 수연이 탓을 했어? 왜 수연이가 돈 가져갔다고 했어? 도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형수가 어차피 4천만 원이나 가져갔잖아요. 조금 더 뒤집어 씌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식이 정욱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욱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니. 썩 꺼져.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식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정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이웃 순덕이었어요. 정욱 씨,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집에 가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순덕의 도움으로 정욱은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순덕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죠.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정욱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식이가 내 돈을 가져갔어. 순덕이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탓을 했어. 다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정욱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식들이 나한테 이러는 걸까? 순덕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욱 씨 잘못 없어요.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순덕은 한참 정욱 곁에 있어줬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아주었죠. 순덕이 돌아간 후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정욱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봤죠. 17만 3천 원. 평생 모은 돈이 이게 다였습니다. 정욱은 통장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왜 이래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소파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울렸을 때 정욱은 화가 나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었습니다. 정욱은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 들었어요. 제 오해 풀렸다고. 정욱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수연은 잠깐 침묵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야, 오지 마. 너 일해야지. 어머니,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수연이가 온다고?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욱은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요. 정욱은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움직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죠.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정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정욱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하나. 도식이한테 돈 돌려받기. 둘. 수연이한테 사과하기. 셋. 준호 자주 보러 가기. 정욱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야. 속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정욱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였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수연아, 벌써 왔니? 일은? 오늘 휴가 냈어요. 정욱은 수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연이 과일을 식탁에 놓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삼촌한테 전화 왔어요.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대요. 정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수연이 돌아봤어요. 그건 어머니가 정하실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 삼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돈을 가져가? 수연이 정욱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삼촌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형은 가게 망하고 이혼했죠. 자기는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도 성공해 보려고. 정욱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 몰래는 아니잖아. 수연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삼촌이 돈 갚겠대요. 1년 안에 다 갚겠대요. 정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니? 1,500만 원인데.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니? 수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실수했잖아요. 어머니 걱정만 끼쳤어요. 정욱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는 달라. 너는 준호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날 오후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도식이를 만나기로 한 거죠. 수연이 전화를 걸어줬어요. 1시간 후 도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욱이 문을 열었죠. 도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와. 도식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연이 차를 내왔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욱은 도식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니? 도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됐어요. 빚만 늘어나고요. 형처럼 되기 싫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 짐이 되기 싫었어요.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야. 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도시가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어머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말해. 알았지?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돈은 꼭 갚아. 도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반드시 갚겠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욱은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정욱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아, 도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서요.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볼게. 도준이 만나러. 다음 날 정욱은 도준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수연이 함께 갔어요.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줬죠. 도준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욱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참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도준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더 산발이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어머니, 수연?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도준은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욱이 먼저 말했어요. 도준아, 준호 보고 싶지 않니? 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보고 싶죠? 근데 볼 자신이 없어요. 왜?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아빠 자격이 없어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가 얼마나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요.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맨날 물어봐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요. 정욱이 말했어요. 도준아, 가자. 준호 보러 가자.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꼴로는 못 가요. 수연이 일어났어요. 그럼 씻고 가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은 도준을 욕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애구나. 30분 후 도준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씻고 면도를 했어요. 수연이 골라준 옷을 입었죠. 정욱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많이 아파?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투석 잘 받고 있어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돌봐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수연이 도준의 손을 잡았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정욱은 뒷자리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 둘이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인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갔어요. 수연이 문을 열었죠. 준호야, 누가 왔는지 봐.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아빠, 준호야. 준호가 달려와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도준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정욱과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준호는 아빠 옆에 딱 붙어 앉았죠. 도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도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아빠가 못나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수연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정욱이 따라갔습니다.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지만 정욱은 수연 옆에 섰어요. 같이 하자.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도준 씨랑 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요? 정욱은 수연을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수연이 거실을 힐끗 봤어요. 도준과 준호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준호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봐. 서두르지 말고. 네, 그럴게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밥상이었죠. 도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도 따라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후 도준이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정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 일이요. 다시 일자리 구하려고요. 정욱은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준호 병원비도 제가 부담하고 싶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도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 아빠 화해했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욱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욱과 도준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정욱을 안았어요. 할머니,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게. 수연도 정욱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들 잘해봐. 알았지?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정욱은 웃었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욱은 도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알아. 엄마 믿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죠. 매주 토요일이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를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가방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챙겼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욱을 데리러 왔죠. 수연의 얼굴도 3개월 전과는 달랐어요.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미소가 자주 번졌습니다. 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길, 수연이 운전대를 잡은 손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봄볕이 비쳤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수연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정욱이 봉투를 열어보니 초대장이었어요. 결혼식 초대장. 도준과 수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차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달려나왔습니다. 정욱을 보자마자 안겼죠.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단단해진 게 느껴졌어요. 살도 조금 올랐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도준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도준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죠. 불고기, 나물무침,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준호는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이야기, 친구들과 축구한 이야기. 정옥은 밥을 먹으면서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팔에 있던 주사 자국들이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투석 횟수를 줄였다는 게 느껴졌죠.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준호의 신장 기능이 많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대로만 하면 1년 안에 투석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고요. 정욱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상장을 들고 나왔죠. 학교에서 받은 모범상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펼쳐 보였어요. 정욱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정욱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식이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도식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드디어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업 자회사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죠. 도식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계산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월급부터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적어 놓은 거였죠. 정욱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 그게 더 소중했죠. 5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도주는 새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시작했는데 다음 달부터 주방장으로 승진한대요. 월급도 올라서 준호 치료비를 수연과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죠. 도식은 형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싶다면서요. 준호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모두가 배웅했죠. 준호는 정욱의 허리를 꼭 안았고 수연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과 도식도 깊이 인사했어요. 정욱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집에 도착한 정욱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의 웃는 얼굴, 준호의 밝은 모습, 도준과 수연의 다정한 손길, 도식의 환한 미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정욱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죠.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했어요. 917만 3천 원. 도식이가 3개월 동안 꼬박꼬박 입금한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돌아왔다는 걸요. 가족이 돌아왔다는 걸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환하게 떠 있었죠. 정욱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 시작하고 있었죠. 가족도 되찾고 희망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오해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을요. 상처는 아문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도망친 줄 알았던 한정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